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새로 발표된 GPT-4 챗GPT와 의학철학 토론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PT-4 챗GPT는 과거 3.5 버전의 챗GPT보다 더 나은 대답을 주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학철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질병 정의와 질병의 존재론에 대해서 의학철학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학철학의 질병 정의와 존재론적 관점에서 결핵과 고혈압을 비교하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먼저 의학철학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질병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란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결핵과 고혈압 둘 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인데 존재론적 관점에선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박테리아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성 질병이고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결핵은 존재론적으로 객관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왜냐하면 외부적인 실존체인 박테리아에 의해서 감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지는 질병이고 이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결핵과는 다르게 생물학적인 측면보다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존재론적으로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 철학적인 관점에서 결핵과 고혈압을 비교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비교적 설명이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물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상이 없는데도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질병의 정의에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에 지장을 일으키는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고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도 질병으로 정의된다고 답하면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나중에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결핵에 대해서도 좀 다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아까 존재론적으로 결핵균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만 다른 관점에서는 결핵균이 발견되기 전에는 폐결핵, 장결핵, 임파선 결핵들이 사실은 같은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폐결핵의 증상과 장결핵의 증상, 임파선 결핵의 증상은 다 다르고 결핵균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다 각각의 질병으로 인식이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결핵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결핵균이 유발하는 질병의 일부 형태로서 원인이 결핵이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들어보면 증상은 다양해도 원인이 같으면 그리고 그것이 외부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존재론적으로 증명 가능한 원인이 있으면 하나의 질병으로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네, 그렇다면 고혈압은 어떨까요? 네, 고혈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리고 혈압이 올라가는 공통점만 있을 뿐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 고혈압을 하나의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만에서 생기는 고혈압, 그리고 콩팥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 내분비계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고혈압 등 아주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원인이 다양한 것을 혈압이 높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하나의 질병 엔티티로 묶을 수 있을까가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챗GPT의 대답을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어서 하나의 질병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신경계, 내분비계, 심혈관계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정의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혈압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고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증상도 없고 인간이 임의로 정의한 질병도 실존하는 질병이라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챗GPT의 대답은 인간이 임의로 정의한 질병이지만 실존하는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근거로서는 심혈관계 질환 같은 합병증을 유발하는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으로 볼 수 있다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대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질병의 정의에서 원인, 증상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폐결핵, 장결핵, 임파선결핵은 증상은 다양하지만은 원인이 결핵균이라는 동일한 원인이고 그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관찰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질병의 정의에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한가 라는 것은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요. 챗GPT의 대답은 원인과 증상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원인은 근본적인 요인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되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증상은 환자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하지만은 원인과 증상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으면은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질병의 증상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둘 다 중요하다. 라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 철학에서 질병을 정의할 때 고려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교과서적인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생물학적인 요인, 두 번째 인과관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인 요인도 설명하고 있고요. 문화적인 요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이런 요인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질병은 실존하는 것일까요? 정의되는 것일까요? 네,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챗GPT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일단 질병은 실존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줬는데요. 네, 사실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은 실존하는 것인가 정의되는 것인가? 폐결핵이 실존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고혈압, 당뇨, 우울증은 실존하는 것일까요? 네.
증상이 나타나고 합병증이 생긴다는 면에서 실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존한다기보다는 정의되는 것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고혈압이라는 병은 인류가 혈압을 측정한 뒤에 개념이 생겼고 고혈압 진단 기준도 역사적으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뇨병도 인류가 혈당이라는 것을 측정하기 뒤에 알게 되었고 물론 이집트 시대부터 소변에 당이 나와서 소변을 누면 개미들이 꼬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양한 질병, 감염병 같은 걸로 인해서 빨리 죽더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진단하기 시작한 것은 혈당을 측정한 뒤부터입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질병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챗GPT의 답을 보겠습니다. 질병은 실존하는 것이다. 하지만은 그 질병의 정의는 인간의 해석과 이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인, 문화, 사회, 시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의학 철학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다 라고 결과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과 질병은 아직 발병 원인이 불확실하고 증상만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과거에는 질병으로 생각했지만은 현재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 질병도 실존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챗GPT는 정신과 질병은 실존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확한 생물학적인 원인이나 신경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정의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실존하는 병은 맞지만은 정의와 진단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약간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신과 질병을 더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네, 챗GPT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네, 철저한 평가와 진단이 필요하다. 개인 맞춤형 치료,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 예방 및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 전문가 협력이 필요하다. 연구와 교육도 필요하다. 네. 챗GPT는 이렇게 약간 교과서적인 내용, 나야라는 내용을 설명할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는데 더 능숙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100세 이상을 살고 사망한 사람을 부검해도 갑상선, 전립선 등 여러 장기에서 종양이나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종양과 암은 증상도 없고 사망의 원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종양과 암도 질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챗GPT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종양과 암은 질병으로 간주가 되지요. 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세 이상을 장수에서 살고 뚜렷한 질병 요인 없이 돌아가신 분을 부검해도 암이나 종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렇게 발견되는 종양과 암도 병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챗GPT의 대답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질병이나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 하지만은 종양이나 암이 진단되었다고 해서 항상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는 두루뭉술한 답을 했고 사실 답을 못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 쭉 보면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질병으로 보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자, 개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질병으로 볼 수 있다면 운동 부족, 가난도 질병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학적으로 정의된 질병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를 질병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대응하기는 해야 된다. 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병 진단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근거중심 의학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근거중심 의학은 최신 연구 결과와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 검토하여 의학적인 근거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하고요. 장점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등을 들었고요. 단점은 모든 문제에 대해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 방법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거가 없는 치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른 치료법, 개인별 치료에 대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근거중심 의학에만 의존하다 보면 의학적인 직관이나 경험에 의한 의학적 판단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도 흔히 나오지는 않지만 가끔 교과서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진단, 고혈압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혈압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증상도 없고 기능적인 이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질병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고혈압 진단 기준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 변해왔고 가장 적합한 고혈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학회별로 나라별로 아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챗GPT는 미국 심장학회 진단 기준인 130에 80 이상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들은 무엇인지 그 연구 결과들을 간략히 소개해 달라고 물어봤습니다. 제일 직접적인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은 스프린트 트라이얼과 스텝 트라이얼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챗 GPT는 앞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속 연결되는 답을 주는데요. 네, 그것이 챗 GPT의 장점인데 지금 하는 답은 앞에 나오는 질문인 고혈압 진단 기준에 대한 답이 아니고 더 앞에 나오는 근거 중심 의학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고혈압 진단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고혈압 진단 기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근거 중심 의학에서 보는 에비던스 하이라키, 에비던스 근거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근거의 신뢰도가 제일 높은 것은 메타 분석이고요. 메타 분석은 특히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 2개나 3개 이상의
있을 때 그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두세 개 이상 여러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의 결과들을 메타 분석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제일 근거가 높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이고, 그 다음에는 전항적 관찰 연구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후향적 관찰 연구인데요. 네, 후향적 관찰 연구를 분석할 때는 대부분 회귀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나오는 답은 약간 엉뚱한 답이고, 그리고 여기 답을 지금 주는 답이 근거정신의학의 에비던스 하이라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하더라도 답의 수준이 좀 떨어지고, 이 4번 회귀 분석이라고 적힌 것은 잘못된 것이고 후향적 관찰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GPT-4 챗 GPT를 가지고 의학 철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 정의와 존재론적 관점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았습니다. 네, 일반적인 교과서적 수준의 내용은 잘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그 이상의 깊이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고, 논란이 있을 만한 내용, 이제 최신의 근거 같은 것을 보여주는 데는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 개념을 잡고 교과서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의 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